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호흡기 26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환기장애 단원을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 1월 1일인데 다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아, 저는 왜 새해 첫날부터 이런 영상이나 방에서 찍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인생 저처럼 살지 마시고요. 뭐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좀 세상을 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죠? 네, 저처럼 지내지 마시고 좀 즐겁게 지내시면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물론 저는 찍어서 올리고 있지만, 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저 소단원이 과다호흡 증후군, 호흡 저하,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CK에 종종 나오는 내용인 고지대 호흡, 그다음에 다이어프라그마틱 paralyzis까지 내용 조금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순서는 과다호흡 증후군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호흡 운동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벤틸레이션의 판단 촉도는 항상 PaCO2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정상 수치가 대략 40인데 그거 미만으로 많이 떨어졌으면은 이 사람 지금 벤틸레이션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하이퍼벤틸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별다른 2차성 원인이 없는 뭐 감염이라든지 뭐 고지대에 올라가서 숨을 많이 쉬고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단원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원인 없는 그냥 원발성으로 발생한 하이퍼벤틸레이션. 보통 젊은 여자 환자들 응급실에 이것 때문에 종종 오는데 갑자기 막 숨쉬기 힘들다 그러고 막 팔다리도 뻣뻣하다 그러고 막 힘이 몸에서 다 빠져가지고 쓰러질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숨은 막 거칠게 엄청 그렇게 쉬고 있는데 랩은 ABGA를 하면은 PaCO2 떨어지고 respiratory alkalosis 나오는 거 말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좀 안심시키고 혹시 뭐 자주 전에도 이런 적이 있느냐, 지금 뭐 불안하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정신과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요 단원에서 다루는 거고요. 다른 뭐 고지대에서 의한 거 아니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에 의한 과다호흡 그거는 이제 각각의 단원에서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숨을 많이 쉬면은 그럼 도대체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요거를 따로 단원까지 둬서 다루느냐? 여러분, 숨을 많이 쉬면은 우리 몸에 좋은가요? 그렇진 않죠. 숨 많이 쉰다고 해서 우리 몸에 산소가 더 공급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은 룸에어에서 세츄레이션이 100%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많이 쉬어봤자 뭐 PaO2가 올라가느냐? 뭐 거의 올라가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일 거고 SaO2는 어차피 정상 있는 룸에어에서 그냥 편하게 숨 쉬고 있으면 99% 100%가 나와요. 그러니까 숨을 더 많이 쉰다고 해서 우리 몸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된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PaO2 증가한다고 책에 돼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PaCO2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PaCO2 높여버리니까 많이 배출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PaCO2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탄산, carbonic acid 이게 CO2 형태로 배출되니까 애시드가 적어진다. 즉 respiratory alkalosis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respiratory alkalosis가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respiratory가 됐든 메타볼릭이 됐든 알칼로시스는 하이포포스파테미아를 일으켜요. 저인산 혈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 알칼로시스 앤 하이포포스파테미아라고 검색해 보면은 거의 다 acute respiratory alkalosis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임상적으로 그 포스페이트가 떨어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숨 굉장히 많이 쉬어가지고 갑자기 인산 뚝 떨어져 버리는 그 acute respiratory alkalosis 경우랑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몸이 starvation 심했던 사람 있잖아요. 음식 제대로 못 먹은 지 뭐 오래되고 아니면 그거 갖고 이제 본인이 안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별다른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어디에 뭐 갑자기 산에서 조난을 당했다든지 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영양 공급을 갑자기 과도하게 주면은 그때 역시 하이포포스파테미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있잖아요. 하이퍼포스파테미아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요거는 숨을 쉬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게 굉장히 특이적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아주 강조해가지고 연계해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게 국시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CK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재밌잖아요. 숨을 쉬는 걸 통해서 내 몸의 일렉트로라이트가 바뀐다는 게. 그래서, 이게 생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때도 비슷한 기전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알칼로시스란 pH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는 그 프로톤,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로젠 아이온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근데 특히 그 인트라셀룰러 pH가 상승하면은 요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PFK1이라는 효소가 활성이 돼요. 근데 요 PFK1은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의 중간 효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게 막 활성화가 되면은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촉진하겠죠? 즉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촉진된다는 말은 ATP,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많이 생성한다는 뜻인데 이 ATP를 합성할 때는 포스페이트가 필요하잖아요. ADP에다가 포스페이트를 더해가지고 만드는 게 ATP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스페이트를 그 몸에서 ATP 만드느라고 다 써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부족하면은 세포 내에는 모자라면 이제 세포 밖에서 혈액에서도 이제 끌어올 테지. 그래서 그 혈중의 피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숨을 그렇게 막 쉬어가지고 알칼로시스가 됐을 때 갑자기 하이포포스파테미아가 생깁니다. 요거 USMLE의 이런 내용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포포스파테미아가 갑자기 왜 되느냐? 메타볼리즘이 갑자기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알칼로시스가 되면요. 이게 블러드에 free ionized 칼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혈액 검사해보면 칼슘은 정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환자는 하이포칼세미아의 임상적 증상 그리고 그 피지컬 익셈 소견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생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칼슘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제가 내분비에 이걸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어차피 나중에 내분비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제가 여기서는 뺐고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한번 눌러서 읽어보세요. 알칼로시스가 왜 하이포칼세미아 같은 효과를 일으키느냐? 그리고 칼슘과 알부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중환자 의학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이거 미리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칼로시스가 그래서 포스페이트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칼슘도 떨어뜨린다. 정확히 말하면 칼슘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이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 이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하이퍼벤틸레이션이 되면은 하이포캡니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CO2 레벨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cerebral vasoconstriction을 일으킵니다. 뇌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한다는 거예요. 즉, 숨을 많이 쉬어가지고 PaO2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과호흡 증후군의 증상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 내용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임상적으로 머리를 다치거나 해서 뇌압이 상승한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한테 일부러 하이퍼벤틸레이션을 시켜가지고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그다음에 뇌압을 줄이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 일렉트로라이트 요거는 진짜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요 밑에 거만큼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내용이 임상에서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옆에 요 그래프가 PaCO2랑 그 다음에 그 뇌로 가는 혈류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여기 보세요. PaCO2가 올라감에 따라서 mean arterial pressure, 그러니까 그 뇌 쪽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cerebral blood flow와 관련이 있구나.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MAP에 따라서는
그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가 별 차이가 없고 PaCO2의 그러니까 CO2의 분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한 40 정도 될 거니까 요쯤에 위치해 있을 텐데 PaCO2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CO2가 cerebral vasodilatation을 시켜요. 뇌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O2 레벨이 높아지면은 뇌로 가는 혈관이 확장하고 CO2 레벨이 떨어지면은 뇌로 가는 혈관이 수축을 해요. 반대로 PaO2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이 레벨이 어떻게 되냐면은 적어도 한 60에서 90 정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한 100 정도 유지를 하죠, PaO2가. 근데 사실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PaO2 60 정도 나오면은 세츄레이션이 90% 나온다 그랬죠. 그 정도 돼야 사람이 살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생존을 해 있는 레벨, 그러니까 PaO2 60 이상, 거기서는 세레브럴 블러드 퍼퓨션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만 우리가 고압산소를 주고 하더라도 뇌로 가는 혈관에는 O2에 의해서는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이게 PaO2가 이게 이쯤 되면 이제 사망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뇌 굉장히 이기적인 organ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모자라는 O2를 그 뇌로 다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cerebral vasodilatation을 확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는 뇌로 가는 cerebral blood flow가 확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근데 사실 이쯤 되면은 이미 뭐 살아있지 않은 거죠, 거의. 그래서 이거 여담인데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산소가 공급 부족해지면은 그때는 그 주요 사망 원인이 뭐냐면은 뇌로 가는 혈관만 확 확장을 하고 온몸으로 가는 혈관이 다 수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온몸에 필요한 에너지, 산소 이런 거를 뇌가 지한테 다 끌어올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뇌가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organ이라서. 뭐 이거는 진짜 뭐 의학적으로 맞는지 않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뇌압이 증가한 상황에서는 하이퍼벤틸레이션을 시켜가지고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IRCP를 좀 낮출 수 있다는 거. 뭐 그걸 이제 벤틸레이션을 그러니까 그때는 인투베이션을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이퍼벤틸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시키기도 합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그 방금 설명드린 패서피지올로지에서 증상을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과호흡 증후군이란 별다른 이유 없이 산소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막 차고 숨쉬기가 힘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처음에 응급실로 갑자기 막 숨이 차서 미치겠다고 아무리 숨을 쉬어도 물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막 답답하고 공기에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지금 나는 질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아무래도 진짜 생리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정신적으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정신적이라는 게 뉴로사이키애트리 패솔로지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호소를 하는데 정작 에비주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산소가 부족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이폭세미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도 정상, PaO2도 정상이라는 거죠. 세츄레이션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반드시 necessarily PaO2를 반영하는 수치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물론 세츄레이션은 먼저 손가락에 편하게 재볼 수 있으니까 재보겠지만 혹시 이게 잘못 나온 건 아닌가 해가지고 ABGA도 해볼 텐데 ABGA 역시 정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진짜 하이폭세미아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숨을 막 몰아쉬면서 자기는 지금 숨이 차가지고 미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걸 dyspnea without hypoxemia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주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냐면은 metabolic alkalosis, 그다음에 hypophosphatemia와 hypocalcemia, 그리고 cerebral vasoconstriction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이포칼세미아는 증상이 어때요? muscle spasm, tetany, paresthesia. 기억나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뺨 쪽을 이렇게 톡톡톡 치면은 입을 움찔움찔 하는 거. 그걸 chopstick sign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파라스티지아, 감각 과민증이라고 하는데 몸을 살짝만 건드려도 굉장히 민감하게 통증이 있다면서 반응을 하면서 하고 네, 팔다리가 막 찌릿찌릿하는 그런 느낌이 들다 그러고 이게 둘 다 하이포칼세미아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포포스파테미아는 이거는 반대로 증상이 이거는 머슬 위크니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죠. 온몸에 힘이 빠지고 팔다리는 잘 안 움직여요. 하이포포스파테미아 때문에. 근데 막상 이렇게 톡톡톡 건드려주면은 막 움찔움찔 하면서 근육의 스파즘을 보인다는 거. 그래서 과호흡 환자들 문진하면은 숨쉬기 힘든 것도 힘든데 팔다리가 막 힘이 빠지고 저릿저릿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신경학적 증상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저기 하이포캡니아 때 cerebral vasoconstriction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그 스트로크처럼 혈관이 좁아져서 포칼 이스키미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심한 어지러움이나 아니면은 시야 장애,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은 뭐 완전히 쓰러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시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래서 증상들이 좀 특이하니까 기억하시고요. 흔한 것들이 요 디스미아, 디스미아는 이제 가장 프라이머리한 심텀이고, 그다음에 너무 숨을 막 크게 쉬니까 가슴이 아프겠고 막 땡기는 느낌도 들겠죠. 거기에 파라스티지아, 머슬 스파즘 있고, 막 힘이 팔다리에 빠지고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하고 쓰러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여기 정리해놨으니까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만약 원인이 명확하다면 원인 질환을 해결하는 게 최선일 텐데요. 시민성은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뭐 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치료는 CO2가 모자란 거를 다시 공급을 해주면 되겠다 해서 전에 Breathing into CO2 paper bag. 그러니까 그 페이퍼 그 저기 그 햄버거 살 때 주는 것 같은 그런 종이 주머니를 입에다 대고 숨을 쉬면은 산소를 어느 정도 공급을 하면서 그다음에 CO2는 리브리딩 해가지고 그 하이포캡니아를 막을 수 있다. 이게 그 전에 주요 사용하던 치료 방법이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하이폭시아가 너무 심해진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굳이 그 페이퍼백 같은 걸 찾아가지고 입안에 그렇게 들이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reassurance. 그러니까 이 증상이 지금 막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당신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지금 죽는 거 아니다. 그렇게 안심시키고요. 그다음에 abdominal breathing. 그 가슴에 이렇게 막 숨을 쉬면서 막 숨이 차다고 막 이렇게 숨을 쉬는데 손을 배에다 대고 천천히 호흡수를 낮추면서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천천히 내쉬는 걸 시키는 거예요. abdominal breathing 시키는 거.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업투데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환자를 안심시키고 지금 어지럽고 팔다리 저릿저릿하는 거는 숨을 너무 그렇게 많이 막 가쁘게 쉬어서 그런 거라고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시민성 원인 즉 스트레스 상황 자체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정신적인 그 지지를 제공해줘야 되고요. 배에다 손을 대고 배로 천천히 숨쉬게 해야 됩니다. 배에서 숨 쉬는 거를 느끼는 라는 뜻이에요. 손 대게 하는 거는. 만약 이런 거 가지고 잘 되지 않으면은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거를 소량 써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책에 치료 틀리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맞는 걸로 봐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은 호흡 저하 하이포벤틸레이션입니다. 요거는 반대로 PaCO2가 정상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온 걸 얘기하는 건데요. 역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국시에 최근에 몇 번 나온 게 요 척추 만곡증으로 인한 체스트 월 자체의 디포미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척추 자체가 모양이 변했다. 그 다음에 체스트 월 자체의 모양이 심각하게 변형이 있다. 그 말은 extraparenchymal restrictive lung disease가 있다는 거랑 똑같고 그 PFT 패턴은 restrictive과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 시험에 국시 한번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잘 나오는 게 obstructive sleep apnea나 아니면 obesity hypoventilation 이런 것들이 요즘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종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이 extra parenchymal restrictive lung disease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렁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chest wall 자체의 무브먼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extra parenchymal restrictive patter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질환들은 전부 chest wall 자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호흡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베올라 하이퍼벤틸레이션이 당연히 생길 거고 CO2 리텐션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 신경과적 질환 중에서는 마이애스테니아 그라비스, 중증 근무력증, 그리고 길랑바레, 그다음에 에이바이오트로픽 레트로스클레로시스, 요 루게릭병 아시죠? 이런 거는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흡 근육에 숨을 쉬라는 신호 자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걸리면 당연히 역시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오피오이드 인톡시케이션, 약물 중독.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호흡수 감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국시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CK는 너무너무 빈출입니다. 뭐 임상적으로는 당연히 CO2가 차고 산소가 떨어질 거니까 피곤할 거고요. 피곤한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식도 약간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요, cerebral vasodilation이 되겠죠. PaCO2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cerebral vasodilation 돼가지고 그 cerebral perfusion이 굉장히 증가할 텐데, 그러면 그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그 뇌 쪽에 뭔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통이 생기겠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 가지고는 사실 비특이적이라서 증상 가지고 알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ABGA에서는 중요한 게 chronic respiratory acidosis 보일 거고 그거를 하이퍼캠니아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포벤틸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면은 하이폭시아도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치료는 여기 많이 써봤는데 산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저기 CO2 리텐션을 어느 정도 빼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 기준이 대충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이거 외우고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산소 공급하고 그다음에 산소 공급만 가지고 안 되면은 메카니컬 벤틸레이션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원인 질환이 명확하고 원인 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면 원인 질환 해결해 주는 게 당연히 최선일 수밖에 없겠죠. 그 밑에도 여러 가지 써놨는데 요거는 사실 수면 무호흡증이랑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얘기가 수면 무호흡증이니까 그거를 한번 봅시다. 그 제가 강의록에는요 수면 무호흡증을 그 저기 정신과 파트 참고하라고만 적어놨는데요. 그 제가 어차피 이게 사실은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사실은 그 정신과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면 클리닉을 정신과에서 하니까 정신과 쪽에서 다루고 뭐 치료는 뭐 호흡기에서 하나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링크만 읽어보시라 이렇게 얘기할까 싶다가 제가 정신과까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시험에 좀 자주 나오고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니까 이참에 한번 보자 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 정신과 내용입니다. 그 수면 중 무호흡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 위험 인자들이 있지만 특히 시험에 잘 나온 거는 여기 중년 이후에 비만한 남성 그리고 음주나 흡연을 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로 원래 턱이 조금 작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턱이 원래부터 약간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러면은 더욱 잘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로 늘어진 목젖, 비중형 만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뭐 본인이 뭔가 좀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신체 구조 자체가 원래 생겨봤길 그렇게 생겨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목젖이 늘어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비중형 만곡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다른 위험인자 없이도 따로 걸릴 수가 있겠고 이런 사람은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거겠습니다. 이제 그건 거는 이제 환자에 따라서 치료를 개별화해야 된다는 얘기만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면무호흡 진단 어떻게 하냐면요. 합쳐서 그 증상하고 진단 기준을 stop, bang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앞글자씩 하나씩 떼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선 S는 snoring,
자면서 코를 굉장히 심하게 곤다. 그리고 T는 excessive daytime tiredness. 낮에 굉장히 많이 졸리고 피곤하다. 잠을 제대로 잔 것 같지가 않다. 수면이 refreshing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obstructive apneas or choking, gasping. 이거는 같이 자는 사람이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다가 숨을 한 2, 30초 이상 멈추고 제대로 쉬지를 않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컥컥거리면서 막 깨는 것 같고 숨을 쉬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컥컥거리고 숨을 좀 안 쉬다가 하니까 컥컥거리고 그럼 옆에 사람이 굉장히 걱정 많이 되겠죠. 그리고 high blood pressure. 요 수면 무호흡이 안 좋은 이유는요. 물론 뭐 낮에 피곤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고혈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cardiovascular risk factor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요 나머지는 그 이제 그 리스크 팩터를 정량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BMI가 35 이상으로 굉장히 비만한 사람. 그리고 age가 50세 이상, 나이가 좀 많으면 좀 더 잘 걸리고요. 그리고 neck size가 두꺼운 사람. 당연히 뭐 살쪘으면 목도 약간 두껍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스탑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 자체를 정확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진단 기준을 굳이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거는 이걸 줄줄 외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익숙해지면 임프레션을 잡는데 유용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다 하고 요약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여력이 되시면은 다른 것들도 보고 문제에서는 요 지금 정리해 놓은 내용을 중심으로 임프레션을 잡으시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문제를 풀 때도 요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아니면은 진단 기준에는 안 들어있지만 역시 중요한 증상이나 리스크 팩터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좀 파악하면서 보시면은 이런 거를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러면은 밤에 자도 제대로 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낮에도 굉장히 졸릴 거고 당연히 집중 잘 안 되죠. 졸린데 집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만성적으로 피곤하면은 당연히 우울감, 우울증 생길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신체적인 합병증으로는 요 세 개를 기억해 두세요. 요 고혈압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부정맥, 여기서 말하는 부정맥은 AFib입니다. 이게 AFib의 주요 리스크 팩터가 고혈압, 그다음에 하이폭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혈압 때문에도 걸릴 수가 있겠고 숨 자꾸 그렇게 못 쉬면서 하이폭시아가 생기는 것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right heart failure. 이거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숨을 안 쉬니까 그 폐에 하이폭식 베이서 컨스트릭션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력이 right heart에 걸려가지고 그대로 오래되면은 right heart failure, cor pulmonale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겠죠. 진단은 수면 나원 검사 폴리솜노그래피입니다. 요즘 보험이 돼가지고 많이 저렴해졌는데 여기서 최소 10초 이상의 무호흡이 1시간에 5번 이상 나타나면은 수면 무호흡을 진단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은 증상이 있어가지고 위에 검사까지 가는 사람은 한 20초, 30초 이상의 긴 무호흡이 나타나고요. 횟수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고 리스펙터상 좀 유력해 보이는 사람은 일단 폴리솜노그래피를 찍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 치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 그 obstructive sleep apnea에 대해서 조금 더 분류를 자세하게 해보면요. 밤에 자고 있을 때만 이렇게 무호흡이 나타나는 거는 obstructive sleep apnea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은 깨어있을 때는 숨을 잘 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별 다른 게 없고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는 아까 그런 사람은 깨어있을 때 숨 잘 쉬고 별 문제가 없는데 비만이 굉장히 심하고 호흡근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비만 때문에 체스트월이 너무 두껍고 그래가지고 체스트월 모틸리티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낮에도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 비만한 사람들 보면은 낮에 숨 쉬는 거 보면은 약간 힘겨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 ABGA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퍼캡니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obesity hypoventilation syndrome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obesity hypoventilation syndrome은요, 증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좀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시스테믹 하이퍼텐션이 조금 더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숨 제대로 안 쉬고 만성적으로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있으니까 그 cerebral, pulmonary vasoconstriction 때문에 pulmonary hypertension, cor pulmonale 이런 거 생길 거고, 그 다음에 secondary polycythemia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감별점은 그 obesity hypoventilation syndrome, 즉 OHS 정도 수준이라면은 낮에 깨어있을 때 ABGA를 했을 때 하이퍼캡니아, 그 다음에 normal oxygen gradient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 치료는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 자는 도중에 숨을 좀 쉬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이라는 거를 해주는데요. 요거는 그 입과 코를 완전히 밀폐를 하고 강한 압력을 가해서 에어웨이를 열린 상태로 유지해주는 기구입니다. 상당히 얘기 들으면 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죠. 사실 기계가 좀 시끄럽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이게 좀 톨러레이팅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으면은 자고 일어났을 때 훨씬 더 리프레싱이 잘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적응만 되면은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CPAP이라고 나온 거나 아니면은 뭐 바이팹, 그다음에 뭐 NIPPB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을 가해가지고 에어웨이 페이턴시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그냥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것보다 옆으로 모로 누워서 자는 게 에어웨이를 유지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모로 누워 자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또 추가로 술, 담배 꼭 끊게 시켜야죠. 술, 담배 끊고 체중 감량을 꼭 시켜야겠죠. 그리고 뭐 호흡 중추 자극제인 아세타졸라마ид 같은 거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뭐 약까지 시험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수술로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 별다른 리스크 팩터가 없는데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수면 무호흡증 얻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왜 생기느냐? 편도가 원래부터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그 airway obstruction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수술적으로 유별로 palatal pharyngoplasty UPPP라는 수술로 그걸 어느 정도 치료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 뭐 심하다고 트라키오스토미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지나치죠, 그거는. 자, 그 다음은 high altitude illness, 고산병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high altitude illness를 조금 더 복잡하게 다루는데 그거는 너무 CK 오리엔티드 된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요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그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 CK 보시는 분들은 요거 응급 쪽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원래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조금씩 적응을 해가면서 천천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며칠 내로 확 올라가는 경우에는 고산병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그 남미 여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워낙 그 남미 유적들 같은 게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거기 그 보러 가다가 고산병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아니면은 스키를 타러 그 굉장히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스키 리조트를 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대요.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콜로라도? 제가 콜로라도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지대가 좀 높은가 보죠? 근데 거기 스키 타러 갔다가 요 고산병 걸리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 고산지대로 올라가면은 인스파토리 O2의 그 분압, 프레셔가 떨어지잖아요. 그 이때는요, 엄밀히 말해서 FiO2, 그러니까 O2의 분율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지표면에 있는 공기나 아니면은 저 위에 있는 공기나 공기의 조성 자체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워낙 대기압 자체가 낮잖아요. 그래서 O2 프랙션이 21%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흡입하는 공기의 분압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낄 거니까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respiratory alkalosis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은
증상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 과호흡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뭐 어지러움이라든지 팔다리 힘 빠짐, 피로감 이런 거를 호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요 헤데이크. 이게 두통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가장 흔한 증상이면서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하니까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는 산소를 추가 공급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남미의 뭐 페루, 칠레 이런 곳 여행하는 사람들 그 산소통을 되게 그 부탄가스통 같은 조그마한 걸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흡입하면서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아세타졸라마이드를 복용하면은 요게 그 나중에 넷플로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바이카보네이트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를 저기 뭐야 약간 그 메타볼릭 에시도시스를 약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칼로시스를 어느 정도 컴펜세이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아프라그마틱 paralysis. 요거는 진단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치료는 이건 뭐 그 병들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원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종의 원인으로 프레닉 nerve가 손상이 되었거나 어떤 경우냐면은 주로 수술하거나 다친 경우, 특히 심장 수술을 하다가 이게 다친 경우가 꽤 있다고 그러고요. 또는 사실 이게 그 폐암이 프레닉 nerve를 먹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이제 여기 그 ALS나 아니면은 GBS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길란발해가 굉장히 심하게 왔을 때 치료를 잘 못 받으면은 이것 때문에 호흡근 마비로 사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이아프램이 이런 원인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으면 숨이 차겠죠. 근데 이때는 특이한 게 orthopnia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서 있거나 아니면은 앉아 있을 때는 복부 장기가 아래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이아프램 없이 체스트 월의 무브먼트만으로도 충분히 호흡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워 있으면은 이 복부 장기가 럼을 압박하거든요. 그래서 누워 있을 때 숨이 더 찹니다. 올소미아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숨을 크게 들이쉴 때 배가 그럼 밖으로 나와야 되죠. 체스트 월은 위로 올라가고 배는 나와야 됩니다. 다이아프램이 수축하면서 복부 장기를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배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쑥 들어가 버려요. 왜냐면 체스트 월이 움직이면서 끌려가 버리거든요. 그거를 피지컬 exam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엑스레이를 연속해서 쭉 찍으면서 숨을 들이쉴 때 횡격막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배가 쏙 들어가는 거 그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환기장애 질환 다치겠습니다. 오늘은 새끼 주제 여러 개를 다뤘는데 특별하게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죠. 그렇지만 오늘 공부하신 거는 그 병태생리와 증상을 연관해서 공부하기가 좋은 주제라서 딱 증상 진단 치료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왜 그런 증상들이 생겼을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그럼 어떤 치료를 해줘야 될지 요거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RDS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 문제들 풀어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